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지금 남몰래 쉬려고 애를 썼는데 지난 금요일에 페이스북에 뭐 다 올리나 무슨 남모르 아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그 금요일날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도 녹음해서 갔는데 네. 세상에 그날에 내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떼버렸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2시에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렇죠. 정말 결사항전에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 근데 당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시사 프로에서 이걸 언급조차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속초에 있었는데 네. 이게 우리 PD는 제주도에 계셨고 휴가를 받았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한 2시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5시까지 속초에서 여의도로 가느냐? PD가 사실 비행기 한번 타고 오면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피서철, 휴가철 불가능한 얘기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강릉 방송국에 가가지고 생방송할 생각도 했었어요. 강릉 방송국 가가지고 강릉 방송국 KBS 강릉 방송국이 영화 촬영 장소인 거 아세요? 라디오 스타.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디오 스타는 영월. 영월. 네. 예. 강릉은 봄날은 간다. 봄날은 이영애 간다. PD가 있었던 곳. 그게 MBC가 아니라 KBS였어요? 강릉 KBS. 강릉시 교동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다행히 그날 5시부터 7시 중에 5시부터 6시 우리 최경영 선배님이 정말요? 그래서 다 들통이 나고 민폐를 안 끼쳐서 다행입니다. 우리 선배님 정말 훌륭하게 2시간을 채워주셨는데 네. 훨씬 알찬 방송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또 지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우지 않을 수 없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네. 최경영 선배님 하신 거 나왔으면 들을 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우리 네. KBS의 간판 기자. 네, 우리 최경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익한 기자 최경영 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4시에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경제쇼. 그렇죠. 마지막 클로징 멘트 소개해 주시죠.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아유, 그렇습니다. 오후 4시 10분부터 네. 5시까지입니다. 네. 애청 바랍니다. 저희 죄송한데 저희 몰래 대본 같은 거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자연스러워. 찰떡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오후 4시 때에 네. 사실 죽은 시간대예요. 그게 그 시간에 라디오는 네, 잘안 사실은 듣죠. 굉장히 잘 안 듣죠. 네. 네. 근데 정말 유익한 그냥 방송. 많이 살려놨어요. 네. 그거가 살아나야 사실은 김용민 라이브가 그렇습니다. 이게 탄력을 받거든요. 네. 5시 바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괜찮아요. 두 분께서 대본 짜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실은 이제 오전부터 예. 쫙 국민들이 들을 방송이 딱 정해졌어요. 예. 7시부터 9시는 우리 김어준 방송도 있고. 뭐 어쩔 수 없고. 김경래도 있구나. 김경래도. 네. 돌아가면서. 사실 나도 돌아가면서 들어. 지금 최경영 선배 TV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4시에는 최경영의 경제쇼. 경제쇼. 우리 김어준 프로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최경영 선배가 다 발굴하고 육성한 그렇죠. 최백은 그 다음에 이제 김준일 씨 같은 경우도 팩트체커. 예, 그렇지. 뉴스공장에 제가 소개를 시켜준 게 접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김준일 씨가 하면은 제 대신 할 수 있다, 충분히. 이 친구도 이제 경향신문 원래 기자 출신이고.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아주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쪽이 강해요. 그 양반이 이제 네. 김현정의 뉴스쇼 매일 고정이에요. 또. 맞아요. 매일 나오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또 진실, 또 탐사 이게 언론의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그 길을 먼저 개척하신 분이 우리 최경영 선배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 참 이렇게 서로 띄워주고 밀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네. 아주 과거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관훈 라이트 클럽 휴가를 마치고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먹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먹고 왔는데 사실. 그래,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입맛 예, 당기는 대로 입맛 드셔야 당기는 되고 대로. 다 드실 거예요. 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예. 다 게스트 보고 먹고 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안 먹으면 맥이에요. 저기서 입 벌리고 맥입니다. 예, 그래요. 먹어야 돼요, 지금? 그거 드시죠. 예. 예, 네. 진짜? 자, 속초 오마니 젓갈. 젓갈. 8월 특가 상품이 나왔습니다. 오마니 젓갈. 제가 광고한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오마니 젓갈은 정말 과소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기겁을 했어요. 자취방 냉장고를 열었는데 세상에 오마니 젓갈이 한가득. 오마니 젓갈이.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젓갈은 뭐냐? 그러면서 나트륨부터 보고 네. 그랬지만 나트륨부터 보고. 네. 자 어떻습니까 선배님? 오마니 젓갈, 속초 오마니 젓갈. 맛있습니다. 뭐야, 대박 있는 거야? 맛있어요. 요게 바로 명태. 명태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기름이 잘 흐릅니다. 또 과식 컨셉으로 가는데 이거. 자, 요거는 낙지전입니다. 낙지전. 예, 돌아가면서 한번 먹어봐요. 오. 괜찮죠? 변함이 없어요. 그 감칠맛, 짜르르 흐르는 그 속초 바닷가의 그 양치.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춘천입니다. 춘천. 네. 저는 원래 여수기 때문에 여수. 예, 젓갈에 관해서는 조금 알죠. 오. 예. 근데 좋네요, 젓갈이. 예. 최 선배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요. 청주는 어때요? 아니 청주에서는 이런 젓갈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 바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인천에서도 이런 젓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천입니까? 네. 인천은 젓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인데? 그래. 잘못 얘기했나? 근데 그만큼 맛있습니다. 네. 진짜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네. 집에서 참기름이랑 깨를 조금 더 뿌려가지고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태회 350g, 명란젓 350g, 백명란젓 350g, 낙지젓 350g. 이게 그 백명란젓. 세트. 네. 그리고 이제 명란젓. 이게 4종 세트구나. 요렇게 4종 세트가 원래 38,300원에 파는데 네. 이거를 32,600원에 야, 15%나 할인을 했어요. 15% 할인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거저드리는 거네. 네, 뭐 거저까지는 아니고요. 거저라고 해줘야지. 네, 적당히 싸게. 네,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속초 오마니 젓갈 3개 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회만 나 3개 먹겠다. 네. 그러면 27,000원. 올해는 24,300원인데 오. 명란젓만 한 3개 사겠다 하면은 26,000원에 모십니다. 원래는 36,000원인데 백명란젓 같은 경우 350g 3개 28,000원. 원래는 33,000원인데 낙지젓 350g 곱하기 3개 23,000원. 기존은 27,000원. 역시 15% 할인. 저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8월 31일까지만 진행되는 특가입니다. 이거 좋아요. 명란젓 저런 거는 그 명란젓 그 두부찌개 있잖아요. 네. 하얗게 해가지고 호박 좀 송송 썰어놓고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안 두부찌개. 안 짜요. 안 짜요. 예. 그 소금을 칠 필요도 없이 그냥 투척해서 두부하고 호박하고 네.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것도. 원재료의 식감은 그야말로 쫄깃하게 살렸습니다. 네. 직접 드시면 합니다. 제가 진짜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는. 네. 젓갈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이 오마니 젓갈을 먹기 위해 농사를 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심해? 전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 세계 식량기구에 나온 얘기입니다. WHO라고. WHO. H는 푸드. 네네. 이 명란젓이 일본 제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명란젓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짤 것 같은데. 너무 전혀 안 짜요. 그래요? 안 짜요. 안 짜. 원래 식감 그대로. 낙지젓은 작은 낙지를 쓰지 않습니다. 큰 낙지. 크고 두툼한 낙지로만 젓갈을 담아서 쫄깃한 낙지의 그 식감을 극대화했고 명란젓은 싱싱한 선동아에 어획한 명태를 배에서 채취해서 급속히 냉동시키는. 네. 그리고 오마니 명란젓은 염도가 높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젓갈입니다. 내가 이 명태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냉면 있잖아요, 물냉면.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맞아요. 그냥 독특한 맛이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백명란젓은요 명태알을 사케로 숙성시키지 않고 청주로 숙성시켜가지고 백화수목으로. 이거는 네. 진짜 집에서 간단하게 그 인스턴트 냉면에다가 위에다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가오리 맛 비슷한 게 나요. 원래 가오리 종류를
그 냉면에다 올려 놓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맛 비슷한 게 나요. 제가 또 속초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동네인데 네. 속초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 휴가만 되면 속초로 갑니다. 속초에 낙천회관이라고 있어요. 비빔냉면만 팔아요. 딱 이 맛이야. 이게 저기 비빔냉면에 들어가는 명태에 올린 그 맛이. 맞아요. 거기서 가져온 건 줄 알았어 난 처음에. 너무 그 맛이 좀 맛있어가지고. 나요. 그렇습니다. 예. 명태회는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나 냉면의 고명으로도 매우 아, 좋습니다. 원래 그 용으로 그렇습니다. 나왔군요. 고기와 함께 또 드셔도 좋습니다. 딱 그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하고 와이프가 이 관원을 보시거든요. 음. 근데 젓가락하고 얌 테이블이 나오면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얌 테이블은 이제 그 회. 너무 많이 먹는 거. 네. 아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맛있는 속초 오마니 젓갈. 이건 뭐 그대로 속초에서 가져온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휴가지 가서 사오지 말고 저 김용민닷컴에서 속초 오마니 젓갈 8월 특가 상품으로 저렴합니다. 구매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오늘 최경영 KBS 네. 기자님 모시고 최근 한일 현안 네. 또 경제 현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 또 최경영 기자님 아주 그 파란만장한 언론 자유를 위한 여정을 살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사실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그날까지 제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미리 모시고 가는데 순서 있습니까? 가는데 순서 없어요. 다른 데는 수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영 회고로. 그렇지. 자, 우리 최경영이라는 존재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은 그 KBS 계실 때였어요. 예. 그때 나는 꼽살이다. 아. 선대인 우석훈, 예. 김미화 누님하고 방송할 때 그때 오셨어요. 한번 갔었던 것 예, 같아요. 저 벙커에 한번 오셨었어요. 예, 예. 그때만 해도 야, 이 그때가 경제일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이제 박근혜 되기 전에. 박근혜 예. 되기 전에. 네. 아. 그때 모시고 이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때 KBS 내에서 언론자의 투쟁을 벌이시던 그런 때였는데 근데 선배님 왜 갑자기 또 뉴스타파로 가신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2008년부터 KBS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 정윤주 사장님 내쫓고 그렇죠. MB가 그때 탐사보도팀이 해체가 됐어요. 네. 그 전에 잘 아시겠지만 탐사보도팀이 꽤 잘 나갔었죠. 그때 그 팀장이 김용진 현 뉴스타파 대표 뉴스타파 아니십니까? 대표. 예. 예, 그랬는데 뭐 상금으로만 거의 1억 원 가까이 받을 정도였어요. 포상금으로만. 포상금으로만. 오. 각종 포상금으로만 한 5년 동안 유지가 됐던 팀이 뭐 1억 가까이 받을 정도였으니까 쌓아놨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 근데 그랬던 팀을 그냥 해체를 시켜버린 거죠. 2008년에. 근데 그것도 더 황당한 거 뭐냐면 KBS 탐사보도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 있는 대로 정말 다 깠던 네. 그런 그 방송사가 어디냐 그러면 KBS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탐사보도팀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탈세 혐의랄지 여러 가지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선 후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한 게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 관해서 쭉 프로그램을 하다가 무신분립이라는 저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대선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나간 겁니다. 네. 그때 그 이른바 기계적 중립이라고 주창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30분이 이명박 후보였고 한 10분 정도가 정동영 박신구였고 5분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그분의 지지율이 높았고 월등했고. 검증할 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봐준 거야. 그러면 60분짜리 프로에서 똑같이 15분씩을 4명이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명박
후보자한테는 유리하고 다른 후보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된 중립과 공정성인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밉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하산 관련해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체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때 최시중도 검증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때 한나라당, 네. 지금의 한국당 이 당이 말하는 공정은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이쪽만 까는 공정이에요. 그렇죠. 예. 아마 이명박 후보는 본인을 뭐 30분을 깠든 15분을 깠든 5분을 3분을 깠든 그러니까 그건 대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예. 대통령 선거 첫날 우리가 가서 그 제가 기자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시키는데 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하기도 전에 기자를 밀쳐버렸거든요. MB 캠프 측에서요? 예, MB 캠프 측에서 경호원이 밀쳐버려가지고 기자가 거의 나자빠졌습니다. 여기 이달의 기자상 한국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요. 그 기자분은 누구십니까, 성함이? 김민철 기자라고 있어요. 네. 예, 김민철 기자라고 나중에 베이징 특파원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사회부 팀장도 하고 뭐 그런 친구인데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친구가 원래 포항이었거든요. 포항이고 고대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였으면 쭉 그냥 갔지. 청와대 가고 뭐 청와대 출입기자 되고 그랬지. 근데 완전히 그때 낙인이 찍혔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가. 네.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시킨 대로 한 것뿐이고 열심히 취재를 해서 취재 보도를 했고 나중에 최시중 위원장이랄지 김경환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도 네. 그렇지. 다 인사검증을 해서 네. 다 걸려들었었어요. 걸려들었다는 게 본인들이 지금하고는 규모도 다른 게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그 부인이 한 5억 정도의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닌 것처럼 공직자 재산 공개는 돼 있는 거예요. 마치 펀드인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리츠라는 말도 없어.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파고 보니까 이게 다단계 기획부동산에 걸려든 거야.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사람 법무부 부인이. 장관 부인이. 야.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줬기에 망정이지. 취재를 해줄게 왜냐하면 그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는 빼달라 그래가지고 이 다단계 이 컨설팅 업체 나중에 이제 감옥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기당할 뻔한 거예요? 이 회장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다단계 기획부동산 컨설팅이 아주 공고했었는데 수천 명이 연루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초기에 발견돼 버린 거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사실은 뭐 포상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재선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최선을 지켜줬는데. 느닷없이 탐사보도팀을 해체하고 저는 뭐 좌천이 되고 그러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래요. 예, 말기 때 이명박 정부 말기 때 돌아왔죠. 네. 돌아오면서 당시에 이제 김현석 위원장이 노조위원장 하셨어요. 2대 위원장이 됐는데 되고 나서 공추위 간사를 미국에서 저를 불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추위라면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이거 할래라고 해서 좋아요만 누르고 그냥 간 거야. 한국으로 다시 가서 예. 열심히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 협상 파트너는 이제 부사장이었고 네. 저는 이제 싸우는 역할이에요. 공정방송이니까. 이 잘못된 보도를 지적해서 싸우는 역할이었는데 결국 그 2011년인가요? 파업을 해서 2012년이군요. 파업을 해서 한 3개월 만에 노동조합 집행부 하다가 잘렸죠. 어떻게 잘리셨어요? 해직이 되신 거예요? 그때 처음에 해직이었고 그다음에 재심을 요청해서 정직 6개월이 됐고 정직 6개월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놀거든요. 산에 가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뉴스타파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지. 여름에. 그래서 그 MBC의 이근행 PD가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여름부터 그냥 그때는 제가 KBS 현직이잖아요. 네. 정직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열심히 스탠딩을 하신 건 아니고. 전혀 안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밤은 같이 새고 열심히 거기서 그냥 일했어요. 네. 그냥 사무실에서 그 밤 새고 일하고 거기서 그냥 뒹굴러서 자고 뭐 이런 생활이었고 그렇게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후에 우리가 법인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봤고 대통령 선거는 우리는 보지 말자라고 해서 한 3일 전에 방송을 다 끝마치고 우리는 그걸 해체할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뉴스타파를 해체할 생각으로 각자 이제 뭐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죠. 네. 저도 정직 기간이 다 끝났고.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고 다들 또 생각을 했었던 아니 분도 뭐 있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뭐 여하튼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여하튼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그 법인 계좌를 까보니까 한 8천 명이었던 회원 수가 2만 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 대여섯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법인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KBS를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법인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파는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탄탄하게 그쵸. 6년 동안 유지되고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김복동 뭐 다큐멘터리 영화 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계속 뉴스타파의 생존 전략이 그런 탐사나 역사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KBS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네, KBS로 돌아왔죠. 그 과정 전체가 사실은 제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계속 몰린 거잖아요. 한 10년 동안. 네. 저는 탐사 보도를 계속 하고 싶은 탐사 보도 사실 KBS 지금도 지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 힘들죠. 3D야 3D. 네. 예. 그 지금 마찬가지로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도 지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해체되기 전 KBS 탐사보도팀이 제가 평가하기로는 KBS 대표 선수들의 최대한 다 끌어모은 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제 연차부터 이제 앞뒤로 1년 선배, 1년 후배, 제 연차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됐으니까 그거를 처음에 기획하고 예. 이 팀을 만들자. 그래서 KBS 뉴스의 퀄리티를 올려보자 예.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거의 혼연일체가 된 거니까 네. 정현주 사장부터 해가지고 다였다라고 볼 수 있죠. 정현주 사장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었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를 말한다. 역사 스페셜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포커스 지금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로 변했지만 그리고 이제 탐사 보도팀 해서 한 3-4개 정도를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팀으로 이제 밀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당시에. 그러면 없앴던 사람은 누굽니까? 저희 임명사전을 만들어요. 없앴던 사람이 이병순 사장. 이병순. 예. 그래요. 김인규의 어떻게 보면 잠시 임시 대타로 들어왔던 그렇죠. 예, 이병순 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잠깐 직무대. 아니 나 그렇게 불러. 진짜. 진검다리. 진검다리. 예. 바로 김인규 가면 이상하니까 홍보 특보였으니까 네. 이상하니까 이제 이병순 사장을 두고 이병순 사장이 얼마 못하고 그냥 못하죠. 나갔죠. 네. 사실상 그 MB가 KBS를 장악하고 나서 바로 그것부터 해체했다고 봐도 뭐 무방하네요. 이병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9월 17일 날 2008년 9월 17일 날 해체가 됐고요. 2008년. 예. 2008년 8월 8일 날 88 사태라는 게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원 행동했던 조합원도 아니죠. 네. 한 400명 정도의 직원들은 2008-0808이 2008. 본인의 진짜 은행 비밀번호일 정도로 뼈에 사무쳐요. 그때 경찰 들어왔던 그날인가. 예. KBS에 경찰이 난입한 날. 제 와이프가 현장 취재를 하고 네. 그날로 기자를 그만뒀어요. 너무 그 빡빡이 쳐가지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처절하게 패배하고 뭐 경찰 특공대를 당해낼 수가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이사회 진입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됐었고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투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잘렸으면 그때도 충분히 잘렸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때 격렬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돼서 KBS 탐사보도팀을 해체했죠. 그러니까 거의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아이고 참 그날 8월 8일 사태 8월 8일로부터 그 10년이 지난 2018년 8월 8일 네. 제가 또 오프닝 멘트로 이 88 사태를 언급했었어요. 아, KBS 에서.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KBS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근데 KBS 기자들도 그렇고 PD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찾은 자유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이걸 찾았으면 우리가 45년 해방도 우리가 만약에 전투를 해서 우리 힘으로 김구 선생이나 임시정부가 의열단이 김원봉이 찾았으면 광복군이 막 만주에서부터 밀고 네.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외부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촛불혁명이라는 도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 촛불혁명의 그 도움이랄지 뭐랄까요 초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언론 자유가 금방 또 한국 같은 상황은 금방 쉽게 그냥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직도 어떤 기계적 중립이라고 한 수십 년 동안 이 쌓아온 그 정말 카르텔 같은 것이고 네. 이상한 미신 같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제가 네. 선배님 2005년쯤에 KBS에 이제 출연자로 갔을 때 그때 그래도 꽤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PD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공영방송이다.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당 한 50분 가면은 민주당도 한 50분 까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구조적인 한계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정량적으로 한나라당을 50분 까면 뭐 민주당을 50분 까야 된다. 민주당을 50분 깔 일이 있으면 50분을 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인위적으로 둘이를 맞춰서 1대1로 까겠다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중립을 파괴하는 거고 객관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네. 선진국 언론 기자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냥 깔 때는 당연하게 그냥 아주 신랄하게 명확하게 그냥 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깔 때가 됐다. 다른 정당을 깔 때가 됐다. 그냥 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사퇴 논란을 넘어서서 반주를 하고 국회로 들어갔다고 하면 네. 만약에 김용민 씨나 제가 반주를 하고 방송을 했다 잘려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김재원 씨였나요? 그 전에 한 3일 전에 김재원. 예. 네. 그분은 많지 만취 네. 예결위원장이 그 국회의원들 특별수당도 받거든요. 네. 시가 내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들은 꼼꼼히 다 받으실 거 다 받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 일하러 들어가는 거 하잖아요. 10시 한 반 정도에. 그렇지. 그런데 10시 반에 만취가 된 상황에서 일을 하러 들어가서 뭐 괜찮다. 얼굴 낯빛 하나 안 가리고 그게 무슨 혁신 그런 국회에서 무슨 혁신이 나오고 무슨 좋은 정치가 나오고 무슨 생산성 있는 정치가 나오겠어요. 그럼 그때 3일 전에 4일 전에 그랬으면 그때 막 패면 돼요. 그런데 지상파 KBS를 포함해서 지상파가 그렇게 패냐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저는 그 비판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설사 뭐 국산 정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맥락을 잡고 비판할 게 있으면 그냥 비판하면 됩니다. 다 별개의 건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게 쌓여가는 거지. 아, 김재원이 술을 마셨으니 다음 사람 술 마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50대 50을 해야 예, 되니까. 50대 50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기다려서 이걸 몰아가지고 50조씩 해서 1분 40초로 방송하겠다. 미친 거죠, 이게. 그 요즘에 근데 이게 선배님, 미친 거죠. 요즘에는요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뭐 50대 50 이걸 떠나서
내가 공격을 한단 말이지. 이제 보도를 하면서 공격의 형태로서 보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근데 비판을 했을 때 뒷감당이 적은 그런 상대만 골라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중국 언론도 갑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신에서 맞아요. 네. 네. 경찰서장 욕먹는 사람들, 부패한 관리들, 지방의 그 아주 주지사급 미국으로 네, 치면 맞아요. 그 정도급만 아니면 성장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한 국장들이나 경찰서장들은 타겟이 되면 중국 언론도 까요. 근데 중국 언론의 자유지수가 100한 몇십 위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상파에서 하는 거는 과감하게 하는 거는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솔직히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재용 네. 어느 언론인이 비판을 할 때 부담을 안 느끼겠어. 그러나 만만한 아무개 그런 대상은 뭐 그냥 뭐 거의 오징어 씹듯이.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이중잣대 같은 것도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언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어떻습니까? 측면이 KBS는 삼성이 성역이 아닙니까? KBS는 삼성으로부터는 약간 자유롭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예. 그나마. 왜냐하면 광고가 덜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덜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대부분의 기자들 같은 경우에 신문사 기자들은 뭐 꼼짝 말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광고 플러스 협찬이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협찬 그다음에 기사도 사실은 팔아먹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들었냐면 한 경제신문의 기자로부터 그 경제신문의 정치부장이 박근혜 정부 때 네. 전화를 하면서 이거는 얼마 아니면 안 돼요. 기사 뭐 내리는 일면에 것도. 네. 그 중앙 정도면 얼마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우측으로 밀려야 돼요. 아니면 3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기자들이 다 듣는데 그 이야기를 정치부장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정치부장은 경제신문에서는 좀 한직이야. 돈이라는 측면에선 네. 산업부장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와. 그렇지. 예? 맞아요. 정치부장이 보도국 다 들으라고 편집국 들으라고 나도 돈 벌고 있다. 네. 이것을 과시하는 듯이 그러면서 협찬 티켓 많이 팔아온 기자들을 또 칭찬을 합니다. 네. 그런 사례는 뭐 부주의기수고 네. 심지어는 한 그 보수 주간지 신문 기자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죠. 기사를 맞바꿔 먹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인센티브 단위가 기사를 맞바꿔 먹은 게 5천만 원짜리 광고예요. 그러면 그걸 뭐 10% 20%를 주면 20%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부장과 자기가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올라가냐면 본인의 연봉과 나중에 잘했던 기자는 슈킹을 잘했던 기자는 본인의 연봉과 슈킹한 액수가 비슷비슷했다. 그러니까 2배가 됐다는 거지. 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런데 본인들은 정론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기자 생활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삼성 뭐 광고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뭐 이제 뭐랄까 하여튼 기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해야죠. 근데 진짜 그거는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경제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그분인데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그 친구가 그 집에 갔나 봐요. 산업유통부를 출입을 경제지에서. 근데 집에 있는 어지간한 살림 있잖아. 네. 지 돈으로 산 게 하나도 없더래. 옛날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와, 살림을 진짜 다 난리였대. 거기서 산업부자들은 뭐 살림을 다 받아온다고.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살림을 차린 게 아니고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요? 기자한테? 예. 와. 한번 압구정 현대아파트 선배가 또 그런 거 봐.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재건축 조합처럼 네. 그냥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조합 아파트를 만들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기자협회가 각 그 기자협회가 중앙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들의 기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서 그걸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한국 기자협회 보회에 대대적으로 그 과정이 쭉 실립니다. 그게 한 87년 6월 항쟁 그 정도 시기인데 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막 이걸 실어요. 자기들 조합 아파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6월 항쟁 그 시기에 예, 그 시기에 아주 6월 항쟁 그 시기에는 그 6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하나 봤어요. 하나 제가. 그리고 계속 그거는 계속 나옵니다. 기자협회부가 발행될 때마다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게 강남에 있는 조합 아파트 아주 유명한 지금 아파트 지금 또 재건축 들어가서 네. 그분들은 또 대박 난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근데 그 아파트 지금 재건축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다 했고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거기에 많이 샀었어요. 그걸 어떻게 샀냐? 그 과정도 재밌어. 네. 땅을 일단 사는데 땅이 어디 있어?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토지공사한테 땅을 야 그 저 구획 정리해가지고 땅 좀 줘봐. 조폭이지 그게. 야, 이거 그리고 과정이 그다음에- 저널리즘이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땅을 산 다음에는 착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착공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기자들이 잘하죠. 그때 이제 제일 1위 건설사가 어디였냐면 우성이에요, 우성. 아, 맞아. 우성 아파트. 대구에 있던 우성이에요. 그래서 무성이 아주 잘 나갔던 곳인데 거기를 먼저 시공사로 선정을 해. 시공사로 선정을 하고 착공 허가를 받지를 않았어. 근데 착공식을 열어. 화가 안 나는데. 허가 안 났어요. 개판이구만. 개판. 착공식에 누가 참여하냐면 서울시 무슨 뭐 건축 본부장, 뭐 이게 화가 나네요. 문체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요. 아유, 기자님들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착공 허가를 자꾸 안 내줘. 그래 기자협회 저희들 뭐 아무것도 안 내줘요? 왜 뭐라고 나오냐면 야 국무총리 만났으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말해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 그래 협회부에 그렇게 예, 실렸어요. 거의 그런 뉘앙스야. 국무총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던 거지. 밖에서는 막 민주항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국무총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체부 차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건설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3, 4개월 후에 착공 허가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착공 허가는 한 3, 4개월 후에요. 근데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협회부를 쭉 보다가 야 이건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강도구만. 그러니까 이제 착공식부터 한 거는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 과정에서 안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한 거죠. 왜냐하면 87년, 88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관보를 또 다 뒤져봤어요. 대단하시다. 86년, 87년에 네. 도대체 누가 조합 아파트 승인을 받았냐. 강남 쪽에 아주 요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청와대, 은행, 기자협회, 그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차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87년, 86년. 아이고, 우리 그러니까 이명박 사장님 때네. 아주 직접적으로 정부 권력과 관련 있는 곳들만 아니 기자협회에 왜 돈을 줍니까? 왜 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허가를 내줍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논리가 나는 참 우습다고 보는 게 그때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우성건설에게 그 아파트 시공 내역을 다 공개하라고 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 분양가가 비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양가 원가 공개를 했군요. 원가 공개를 그때 선도적으로 하십니다. 그거 지금 했어야지. 혁신적이구만. 혁신적이야. 혁신적이야. 야, 87년, 88년에는 본인들은 원가 공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유경제 시장을 망치는 직원들. 네, 자유경제를 아주 망쳐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야외 수영장까지 그 아파트에 노 야수인들까지. 지었던 아주 고급식 아파트예요. 이야, 그걸 다 했어. 기자 할만하네. 그렇게 배당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기자 개인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그 기자 배당해주는 기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럼 결국
출입처 좋은 기자들이에요. 보직 좋은 기자들. 네. 그 다음에 기자협회에 충성하는 기자들. 각 사측에 충성하는 기자들. 당시에는 정부, 관계, 재계, 언론계가 다 한묶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묶음인 기자들이 들어가서 본부장을 하고 쭉 출세를 하고 자기들의 개인적 이득을 다 성취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일 관계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단적인 애가 네. 제가 미디어 포커스 할 때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에 관해서 아, 그 집중적으로 네.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일본까지 가서 취재를 했었으니까. 네.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중앙일보가 세지마 류조를 찬양하는 칼럼을 써요. 예. 외통부의 선임 기자였는데 당시에 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의 그 출입 기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거기에서 두 번째로 고참이에요. 첫 번째 고참이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 두 번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세지마 류조를 굉장히 찬양하는 전쟁을 참여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관동군 참모였거든요. 아, 전범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불모지대라는 소설로 유명했던 아, 사람이에요. 예. 불모지대.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후에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기업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추 상사라는 곳에 고문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병철 회장 원래 그리고 박정희랑은 알고 있었고 이병철로 가는 거. 왜냐하면 일본 육사 출신이거든. 네. 이 세지마 류조가 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조사를 쓴 게 외국인 대표로 조사를 쓴 게 그리고 낭독을 한 게 세지마 류조입니다. 그래요. 이게 한일 정계와 재계의 우파 커넥션, 정계 커넥션이에요. 그 역사가 이 세지마 류조 하나로 딱 드러나요. 세지마 류조가 박정희, 전두환의 신군부까지 다 링크를 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인물에 일본 우익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 상사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쌀집이었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물산으로 상사부터 출발을 하는데 상사가 누구의 일본 상사로부터 배워요. 일본 무역으로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세지마 류조와 같은 사람들의 인맥이 삼성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기업 형태, 교육 그 경제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년 한일협정이 그 군부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 때 이거는 뭐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뭐 투표로 해서 뽑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고 권위주의 정권에서 한일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일어났다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본인들이 내정에서 뭔가 좀 힘이 드니까 외세의 힘을 자꾸 빌리는 거예요. 국내 정통성이 아주 뚜렷하고 지지 기반이 아주 확고하면 외세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외세 힘을 자꾸 빌리는 거야. 그 빌려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군부 세력과 지금 현재 재벌이라는 이야기예요. 박정희 때 그 압축 성장의 주역은 바로 재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쭉 내려온 그 논조가 결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남아있는 거죠. 동아일보는 약간 톤이 지금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6, 70년대부터 선배들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투덕화. 예. 그냥 뼛속부터 우리는 이쪽이랑 친하고 이쪽이랑 일본이랑 일본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뭘 가져오고 일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최근에 노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언론사의 지면이 네. 이해가 가네.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른바 이제 3배 일체론이 실체가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3배 일체론 그게 해가지고. 뭐예요? 네? 아베. 아베, 나베, 일베. 3대 일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제가 현직 중앙일보 기자한테 들었는데 지면 편집을 아주 그 나이 드신 논설위원들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지면 제작에 힘을 뺀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공조에 있어요. 반영이 돼버렸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디지털 기사에서 그래서 일선 기자들은 다 디지털로만 기사를 쓰고 디지털 온라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 논조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논설위원들의 논조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 지면 편집을. 어쩐지 아니 그 인터넷판 기사 중에 괜찮은 기사가 종종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중앙일보에. 근데 지면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 그렇죠. 사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떤 선배님, 측면에서. JTBC와 중앙일보의 이런 논조의 차이, 이건 뭐 거의 뭐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땅도 네. 지하 저기 500m 그 500m를 파낸 정도의 그 하늘에서부터 그 정도 간극인데 그건 뭐 어떻게 방송은 손석희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쳐낼 수도 없고 그제- 앞으로도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이 인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분명히 선언을 할 정도로 그 각 기자들한테 중앙일보나 JTBC의 기자들에게 넘어올 사람들은 넘어와라라고 뭐 거의 한 1년 됐잖아요. 네. 그 메일을 보낸 지가. 음. 그 메일을 보낼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손 사장이. 그러면 뭐 JTBC는 완전히 내 휘하에 두고 내 어떤 논조와 보도 틀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 뭐 사실 홍석현, 홍정도 그 일가는 중앙일보하고 거의 일체된 그런 철학과 그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지만은 장사가 되잖아요. JTBC가 JTBC는 JTBC 기존의 리버럴한 입장을 그리고 우리 그 방송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2049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2049가 광고주들의 핵심 타겟층입니다. 그것도 수도권. 왜냐하면 돈 씀씀이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소비나 이런 거 트렌드를 모든 것을 다 이게 이 사람들이 리드합니다. 주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 2049가 JTBC를 제일 선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향력이나 이제 신뢰도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미 쌓아놓은 거를 일거에 무너뜨릴 경영자가 어디 있어요? 아마 뭐 예능이나 드라마를 잘 만들었어도 뉴스가 불공정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죠. 예. 예. 그 제가 잠깐 전해 들은 얘기는 흔히 말하는 중앙일보 중앙그룹 내 보수파 중앙일보에 편제돼 있는 그 네. 노땅들 그 보수파와 JTBC의 이 손석희 사장 간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장난 아니래요. 그렇죠. 네, 예. 진짜로 장난 아니래요. 예. 선배님 그러면은 그 KBS는 어떻습니까? KBS도 이에 저 사실 지난 정부 때 잘 나가셨던 분들하고 더 뭔가 KBS를 바꿔보겠다고 또 지금 나서시는 예. 분들 예. 이분들 사이의 갈등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KBS에 매일 그 출근을 합니다만은 네. KBS 안에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아니 그 우리 공화당이라고 아니, 했잖아. 제가 자유한국당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 네,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아침에 아니 아침에 예. 그게 그거 아닌가요? 새벽에 그 최강 시사 하려고 본관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네. 본관 거기 들어오면은 네. 거기 본관에 항상 성명서가 붙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딱 들어오면은 이 라디오 KBS 뉴스하고 TV KBS 뉴스하고 좀 미묘하게 다른 게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라디오 편집부가 또 다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가장 반기고 있는 측은
KBS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장악했던 분들이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가 지금 경영 적자하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다들 그분들이 사실 싸신 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제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고 폭망했다, 폭망한다, 폭망하라, 폭망할 걸, 폭망할 듯 이렇게 네. 계속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1000일 가까이 계속 폭망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일 가까이. 예. 그럼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예. 지금 거의 한 2만 건 돼요, 뉴스가.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라는 검색으로 해서 그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네이버든 다음이든 뉴스만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블로그나 무슨 뭐 유튜브 다 빼고 뉴스만 검색을 해도 경제 위기가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BS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그 안에 있고 네. 그리고 KBS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현재 체제가 무너지면 본인들이 다시 또 과거로 되돌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얼굴 표정이요.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요새. 그래서 KBS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뭐 전화를 하면서 뭐 통제가 안 돼. 뭐 지금 잘 되고 있어. 뭐 통제가 안 되고 있어. 아, 외부하고 외부하고 통화하면서 어느 분들이라는 거는 뭐 뻔히 알겠지만 외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근데- 뒤를 보면서 제가 있으니까 움찔 놀래가지고 뭐 이런.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하거나 이럴 때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변을 신경 안 써 진짜. 뭐 크게 얘기해. 특이해요. 그래요. 그 뭐 하여간 또 그런 KBS의 태극기 부대 네. 이분들 중에는 뭐 과거가 참 그 깨끗이 않은 분들도 뭐 좀 계시는 것 같아서 KBS예요? 예. 그런 분들 많죠. 많습니다. 예. 네. 아니 제가 KBS 그 계단 본관 계단 올라가는 데서 사장에게 욕했다고 잘렸잖아요. 아, 그것 때문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자 보낸 거 가지고 잘린 거 네, 아닙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근데 문자에는 별 것도 없었어요. 이명박의 쥐새끼야. 그 청와대로 가라. 네. 네 집으로 가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자르고 있어. 아니야. 이명박의 쥐새끼야도 아니고요. 그 당신 집으로 가라. 쥐새끼의 소굴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쥐새끼는 MB인데 뭐 그런 이야기였고 왜냐면 새끼쥐라고 하시지. 홍보 특보를 했던 사람 김인규. 예. 미 KBS 사장으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민경욱 씨가 다시 KBS 사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말이 됩니까? 근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한 50명 됐어요. 당시 새벽에 아침 한 8시 됐는데 먼저 출근해서 집회 열심히 한 사람들 다 보냈어요. 네. 근데 나만 잘랐어. 다들 전송 안 누른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눌렀다고 했는데. 데이터 끊어놨어. 그래서 하여간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게 되셨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좀 KBS 안에서 소란을 피우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상황을. 예. 경제 위기 상황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 공격을 해오고 침략해오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회피하십니다.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뭐 기회가 가겠습니까? 예. 아니 뭐 후지 TV의 자리야. 김현